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 30여 분 같이 얘기를 나눌 인하대학교의 복희대 교수입니다. 저는 그 주 연구를 하는 것이 고조선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국경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 이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 돼서 그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은 고조선 단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처음 시작을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등등 그런 얘기로 해서 우리 고조선이나 단군을 표현을 하느냐면은 단군이나 고조선을 얘기를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얘기를 하기만 하면 국뽕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재로 그런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그 단군이나 고조선 얘기를 하면은 그 반응이 후자, 즉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또 그런 기록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화다 뭐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굉장히 공정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공정하게요. 공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라든지 그 기록을 보면 다 찾으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고고학 관련 자료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가면 그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면 거기 가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고조선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그럼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5천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5천년 역사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뭐 그게 허구적인 역사다 뭐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류학적 측면이라든지 고고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가 국가고 뭐가 민족이냐 그런 혼동이 오는데요. 민족과 국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민족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자기들이 사유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배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민족이라는 것이고, 그게 얼이라는 거죠. 얼이라는 것이고, 국가라는 거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형태든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한국에 살다가 미국을 가도 브라질을 가도 알래스카를 가도 한민족이라는 게 남아 있는 건데, 국적은 브라질, 미국, 소련, 중국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민족과 국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최초로 국가라는 형태의 나라가 세워진 게 언제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4,300여 년 전이라고 그러죠. 4,30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삼국유사다, 동국동감이다 그런 기록에 바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제 5,00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 지금부터 4,000년, 4,500년 그 시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국가라는 거는 어떤 자기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상대적인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A라는 국가가 있으면 B라는 것도 있고 C라는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고조선 옆에 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옆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차이나게 역사했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요. 또 북방에 다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다? 지금부터 4,300년, 4,500년 그 언저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라는 것이 등장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네들 이익 추구를 위한 그 어떤 그 바운더리, 울타리를 구성하는 게 국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도 4,300년 전에 국가가 이제 건설됐다 뭐 그런 얘기는 여러 자료들이 나오지요.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때 처음 국가를 만든 사람이 왕이 이제 단군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단군. 그게 이제 왕호다, 왕을 부르는 이름이다,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이다, 여러 가지 뭐 얘기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차치해 두고 어쨌든 단군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만들었고 나라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하나의 그 개념을 가지고 나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거 있죠.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 개념이라는 거는 처음에 단군한 건 아닙니다. 단군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내려올 때 저 땅에 가면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그 땅에서 그 토를 닦아놓고 나서 그 이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홍익인간 다 같이 잘 살자, 더불어 잘 살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걸 보는 뭐냐? 바로 경제적인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국가라는 건 경제적인 개념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더불어 잘 살자는 그 개념으로다가 고조선이라는 게 이어져 세워진 거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어져 왔는데 전 세계에서 그 국민들을 더불어 잘 살게 하자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국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어요. 실제 근대 국가에 들어와서 선거제 있죠.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때부터 뭐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한다라고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 이전에는 왕을 잘 살게 왕이 정치 잘하는 그게 이제 그 선량한 왕 뭐 이런 얘기만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을 행정의 책임자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을 잘 살게 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서양에서 근대 국가였는데 우리는 4,300여 년부터 이 일이 진행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다가 그 정신이 계승되어 오는 거죠. 계승되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각 시대의 모든 기록들에 다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단군이나 고조선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고조선을 연구를 해가면서 고조선에 관한 관련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물론 반복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거기서 그 새롭게 꺼내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보니까 그 A4지 있죠. A4지 11호자, A4지에다 11호자 기준으로다가 한문 원전만 뽑아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까지 뽑아보니까 한 500~600페이지가 됩니다. 500~600페이지가 되는데 그 정도 역사 관련 기록 사실 중국에도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 500~600페이지 중에서 뭐냐? 이제 그걸 갖다 이리 꺼내고 저기 뭐 개인적인 문집 이런 건 다 그 빼내고 국가적인 문서로 하면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도 국가적인 기록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한 200쪽 나와요. A4지 12호자로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거기 다시 이제 다듬고 좀 뭐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볼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조선을 연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고조선 연구를 하는데 양이 적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8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대로 중국과 계속해서 연관을 주기 때문에 중국 역사책도 많이 들여다봅니다. 많이 들여다보는데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를 잇자고 얘기하는 것은 중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게 느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현재 이제 그런 자료가 없다. 뭐 그래서 가지고 또 고조선 단군이라는 것이 이제 그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몇 가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추석 지내셨죠? 추석. 한가위라고 그러지, 한가위. 추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추석이라는 가을 저녁이라는 건데 그 얘기는 아마 9월 23일 날 저녁을 얘기할 겁니다. 왜 그날이 추분이거든요. 추분.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추분이 그 1년 4절기를 따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날의 15일 기준을 해가지고 되냐면은 추석이 점저기 우리가 얘기할 한가위가 옵니다. 한가위가 오거든요. 한가위가 보름달에 뜨는 거죠. 9월 23일은 양력이고 8월 15일은 음력이죠. 음력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9월 23일 기준으로다가 15일 전후로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돼 있습니다. 대개가.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 2월하고 8월에 단군한테 제사를 지냈다. 어느 나라에서 신라와 백제에서는 2월하고 8월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조선시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죠. 2월하고 8월, 1년에 2월하고 8월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는 뭐 그 통곡을 그런 제사가 아니라 축제를 했겠죠. 축제. 근데 아마 2월은 2월 보름이고 8월은 8월 보름인 것 같아요. 달 뜰 때니까요. 달 뜰 때인데 그때 이제 그거를 보면 뭐냐면은 2월 보름 그 전후에는 뭐가 온다? 춘분이 옵니다. 그때도 춘분도 밤낮의 길이가 똑같죠. 추분도 밤낮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분을 국가에서 가장 큰 명절로 그 지정해서 그 축제를 여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2월, 8월에 옛날에는 국가의 축제일이었던 거예요. 신라 백제 때. 그러면은 신라하고 백제에서는 적어도 국가적으로 1년에 2번은 단군을 위한 단군의 어떤 뜻을 기리는 그 세레모니가 있었던 거죠. 그게 왜 자료가 없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자, 그럼 우리 고려시대 때 볼까요? 우린 고려시대 때 고려사에는 단군이나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쓰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영조 때 쓰던 고려사에는 단군편이 별도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쓰던 고려사에는 단군편이 별도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고려시대 때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단군에 대한 받침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강화도 참정단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화도 참정단, 강화도 참정단이 뭐 단군의 그 전설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고려 말 권근이라는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강화도 참정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강화도 참정단은 적어도 고려 태조 때부터 늦어도 고려 태조 때부터 있었던 거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는 지난날 권근이 제사 지낼 때 그러죠. 지난날 몽골병이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도 몽골병을 막을 수 있었던 거는 단군 당신의 힘이었다. 그런데 지금 몽골군이 다 나갔는데 지금 일본 왜구들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 다시 한 번만 당신이 도와가지고 저 왜구들을 물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제문이 있습니다. 제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냐면은 고려시대 때도 국가에서 단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사라는 책에 단군편이 실리게 된 거죠. 영조 때까지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고려사에는 단군편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조 때 기록엔 분명히 나와요. 단군편을 읽자,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기록이 나오니까. 자, 그런 걸 보고 또 다른 걸 보면은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만들지요. 대한제국을 세운단 말이죠. 조선에서 이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만드는데 그때 대한제국으로 국채를 겨누는 과정에서 그 이제 반조문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선포식을 하는 거죠. 선포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대한제국의 첫 출발은 단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출발이 단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대일항쟁기에 들어가서 대일항쟁기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그런 얘기로 하죠. 그런 얘기를 배웠죠. 일제식민지 강점기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학문 논리로도 안 맞고 지금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난 대일항쟁기라고 해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거고 2008년인가 2007년에 우리나라는 대일항쟁기로 써야 된다는 국회 결의안까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어떤 그런 규정적으로도 일제 강점기라든지 식민지라든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대일항쟁기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조금은 좀 아쉽지만은 이제 그게 그 대일항쟁기 때 처음으로다가 우리가 독립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쓴 것이 발표한 것이 북로군정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간도라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연변 그쪽에서 이제 대한독립선언서가 나오는 발표가 되는데 그 대한독립선언서에 바로 단군 대왕조께서 굽어 살펴 이 나라가 일본이랑 투쟁을 이긴다. 이런 얘기를 넣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흔히 이제 무독립선언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결의 그러니까 민족 정신이라는 말을 순 우리말로 풀어버리면은 그게 결의어입니다. 결의어 살리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게 결의어이거든요. 그 결의어를 1918년 12월이라고 두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그때 처음 대한독립선언서에도 그 단군 정신을 거기다 넣는 겁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1919년 1월인지 18년 12월인지 그건 분명치 않은데 거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결의어리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확립이 되고. 왜? 그때는 스스로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신을 확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사대주의다 뭐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바로 1900 무고독립선언서란 대한독립선언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강건해져야 되고 외세에 도움 없이 일본이랑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문구에 넣었습니다. 물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그 반조문에 넣었지만 거기는 워낙 외세가 작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이제 조금 더 분석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주 지역에서 연변 지역에서 그 중심이 돼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그분들은 대외적으로 어느 나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기서 단군이라는 정신을 끌고 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의 그 결의열 이런 것도 참 확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그 단군에 대한 처음 시작부터 계승 과정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고학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고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고고학에서는 그런 자료를 문헌 기록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얘기하자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까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 그 얘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배타적인 집단입니다. 상대방과 배타적인 집단인데 그 배타적인 집단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할 때 우리 고조선 그러면은 만주 지역을 남만주 지역을 얘기하는데 남만주 지역의 고고학적 자료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고조선의 상대적인 개념이 하나라였다 그러면 하나라와 다른 물건이 나오느냐 없느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다? 고고학에서는 문헌기록보다도 훨씬 더 증명하기가 쉬운 거죠. 아주 오래된 일 아니네요. 한 20년 전쯤 그 언제쯤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유물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유물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고고학을 공부해보고 고고학의 이론을 같은 거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뭐냐? 유물은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이 어떤 유물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 유물은 그 생긴 모습이라든지 뭐 안에 만들었던 재료라든지 모든 게 다 어떻게 됐다? 스스로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물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 순에서 유물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은 스스로 이미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거를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고인돌을 한번 볼까요? 고인돌 그냥 이렇게 돌 갖다 쌓는 거로 보이죠? 또 이렇게 사각으로 그 받침돌을 놓고 그러면은 그 고인돌을 만들 때 그 엄청난 크기 또 작은 것부터 중간 엄청난 크기 여러 단계가 있는데 특히 큰 거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큰 돌을 어떻게 고여놨기에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저게 흔들리지 않을까. 저건 건축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학을 알면은 거기다 건축학을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뭐 건축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그 고인들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 수학이라든지 그런 거를 모르니까 거기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유물은 말했어요. 내가 수학 실력이 없어서 알아듣지 못한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고조선 시대 4300년 그 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얘기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물들은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헌기록과 고고학적인 유물이 일치가 되는 거죠. 한 나라나 한 민족은 아까도 또다시 아까 얘기한 걸 또다시 반복하자면은 배타적인 행위에 대한 증명입니다. 배타적인 행위에 대한 증명. 근데 배타적인 행위에 대한 증명을 하는데 그것이 증명이 가능하다 보면은 이제 그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민족 시대와 그 결의 시대와 이제 국가 시대가 조금 다른 것이 국가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것도 존중을 하고 내 것도 상대방한테 존중을 받기를 바라죠. 그게 뭘까요? 그게 국가 간의 무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저기다 팔고 저기에 좋은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서로 교역이 일어나는 거죠. 교역은 돈 뭐 이런 거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고조선 지역에도 중국의 물건이 와 있는 거고 차이나게 물건이죠. 우리 고조선의 물건이 차이나게 땅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역사를 보면은 얼마든지 풀릴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중국이 문제를 일으켜요. 중국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중국은
자기들이 그 조상들의 물건이 어느 지역에 하나만 있어도 다 중국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어떻게 하다 알래스카에 있으면 알래스카가 4,000년 전에 중국 땅이었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봤어요. 인디언들의 조상이 중국인들이다. 만주리에서 알래스카로 넘어가지고 오늘날 인디언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국의 인류학자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먹혀요. 상당히 먹힌다고요. 왜? 그 먹히는 거 보면은 그 어떤 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 학자들한테는 안 먹히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다가 거기에 그 경도되는 사람들은 그게 확 먹혀 들어간다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오늘날 중국에서 중국이 김치도 한국의 김치도 자기들 거, 한복도 자기들 거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는 거죠. 왜? 연변 사람들이 먹고 연변 사람이 입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 해석이 가져오는 폐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라는 거는 항상 그 서로 상호 이익을 위해서 교역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 것이 나한테 있을 거고 내 것이 상대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먼저 기반 지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문헌적으로라든지 고고학적으로 아니면 인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나라 역사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요나라에 그 굉장히 큰 제사가 있어요. 요나라에 굉장히 큰 제사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지내는 황제가 지내는 제사가 있죠. 그 제사는 어떻게 나왔다? 고조선의 제사를 전해지고 있는 제사를 잘 정리하여 문헌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예법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고 요사라는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그런 걸 볼 때 인류학적으로다가 고조선의 제사는 요나라의 제사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있다? 없다? 있다죠. 요사라는 책 지금도 기록돼서 전해져 내려오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어떻게 된다? 고조선이라는 거는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화다, 연구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고조선이라는 것이 신화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그 평가가 되고 고조선이 무엇이가 됐느냐? 그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나서 한국을 자기네들한테 예속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을 하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조작을 하는 것이 뭐냐? 고조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왜곡이라고 그러죠. 왜곡이라는 거는 그 슬쩍 비틀어 놓는 것이 왜곡이고 일본이 언제든 왜곡이 아니라 날조 조작을 한 거예요. 이건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용서할 수 없는 게 일본이 조작하고 왜곡한 거를 그대로 쓰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놈도 나쁜 놈이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 놈이 더 나쁜 놈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이제 와 있었던 거죠. 이제 와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실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이 고조선사를 없앤 거는 첫째, 만주 쪽에 있었던 역사였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고조선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잡을 때 제일 먼저 잡혀야 되는 것이 고조선이죠. 그래야 결의 얼이 살아나는 겁니다. 결의의 정신 그리고 민족의 사유체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참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결의 얼, 그 우리말을 쓰면은 그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민족의 사유체계 그러면은 이거 알아듣는데 이게 또 다시 통역이 돼야 되는 그런 우리
마을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번 그 아쉬움을 남기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일 것 같은데요. 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겠죠. 그때는 5차 산업시대, 6차 산업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 거죠. 4차 산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5차 산업시대에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5차 산업시대에 들어갈 때 우리의 결의 얼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나는 5차 산업시대 때는 절대적인 종교, 무조건적인 종교가 아니라 근거 있는 역사의 정신에서 그 5차 산업시대를 그 역사의 정신이 5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쭉 서양 사상사나 또 동양 사상사를 공부해 볼 때 하나 분명한 거는 뭐였었느냐? 이성 중심 시대는 거의 저물어 갑니다.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그 시대는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어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럴 때 그 새로운 어뢰 시대가 그 선도하는 것이 5차 산업 시대가 될 것이고, 그 5차 산업 시대 때 우리의 어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서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세계에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냐 아니면 또 힘든 세계냐 하는 그런 세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5차 산업시대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나는 지금도 우리는 5차 산업시대 때 5차 산업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긴 과학기술도 있었지만은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정신문명의 중요성, 이것이 더 강조가 되는 시대가 5차 산업시대일 것이고, 그 5차 산업시대에서 우리의 정신문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결의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고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대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근 40년간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